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찬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4월 10일 금요일 즐거운 금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God it's a Friday입니다. 자, 제가 어제 샤랄랄라 그 부분을 제가 부른 걸 다시 한번 들어봤거든요. 다시 들어본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불렀지 하고 들어봤다가 방금 들어봤거든요. 삭제할 걸. 저도 이제 피아노를 배워서 좀 음감을 알잖아요. 그 뒷부분이 약간 반 키 정도 이래 낮더라고요. 음정이 안 맞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걸 미리 봤었더라면 편집하고 연습을 좀 많이 해서 했을 건데 정말 제가 방금 들어보고 너무 얼굴이 낯뜨거워졌습니다.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어제 거 앞에 절대 보지 마십시오. 자, 웜의 소통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댓글을 많이 올리진 않지만 꾸준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댓글에서 도움을 얻으신다니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저는 길게 보면 시장을 아웃퍼폼해야 진정한 수익이라 생각하는데요. 지난 2월 말까지 오를 때 시장에 언더퍼폼하면서 사실 힘들었어요. 그 후 조정 오면서 포트 재편도 하고 개별 종목 이것저것으로 조금씩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이 오래 갔으면 기원하면서 전문임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수익 차분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대단하시네요. 그 시장하고 이제 내 수익률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시장을 아웃하고 언더하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시는 거 보면 우리 신이 아빠죠. 신이 아빠님도 고수이신 것 같습니다. 무주성 보시 예수님 사랑 내 자신을 생각하는 말씀이셨습니다 하셨고요. 화가 나서 돌아왔는데 대표님보다 더 화가 나신 재밀던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저는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그건 상대가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니까 하셨습니다. 샤랄랄라도 잘 듣고 무주성 보시 말씀도 잘 새기고 감사히 갑니다 하셨습니다. 한투 쓰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하셨는데 이게 어제 일이 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한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다른 분들한테도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한 사람의 그 서면 지점장의 그 한 사람의 그것 때문에 다른 정말 이 한투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큰 회사로 발돋움했겠습니까? 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금융기관 보면 은행권 밑에 증권사가 있잖아요. 근데 은행이 보면 주인이 없잖아요. 보면. 그래서 어제 김정태 행장님 말씀도 제가 드렸지만 이 주인의식을 갖고 누군가가 조직을 이끌어가는 게 그게 참 힘든데 한투 같은 경우에는 동원산업에서 한국투자증권 옛날에 한투, 대투, 국투 이 삼투신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그게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 삼투신에 취직을 하신 분들은 보면 다들 보면 학력도 좋으시고 다 훌륭한 분들이 취직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이 변동성도 심하고 과거 IMF를 겪기 전에 건전한 그런 경제 성장이 아닌 부분도 많았잖아요. 외형 성장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증시도 안 좋아지고 뭐 이러면서 공적 자금도 투입되고 그러면서 한투는 동원산업이 가져가고 동원에서 워낙 이제 주인의식을 갖고 경영을 잘 하셔가지고 오늘의 한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증권사가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요 얘기는 여기서 웬만하면 좀 그거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 탕비실에 저희 어머니가 써주신 글을 조그마한 액자로 해서 딱 걸어놨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들락달락 하는 곳이 탕비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탕비실 딱 들어가면 바로 요 액자가 보입니다. 요것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써주신 글인데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임진년 가을 말 한마디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써주신 글인데 너무 글이 좋아서 그래서 저희 회사 탕비실에 딱 걸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실수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분이라고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죠? 네, 본인이 그 랩하고 이림하고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해지하는 과정이 그리고 사실 그 고객도 저희가 소개시켜 드린 고객이에요. 저희가 그 자금을 하면서 그 고객님한테 편안신 증권사 이용하세요 해서 그 한두 지점에 그 원래 저희 고객분도 거래하시는 증권사라고 해서 그 자금을 유치해 드렸고 저희 회사의 그 이름을 이제 해지하는 과정에서 랩하고 좀 착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지점장이. 그래서 랩은 PB를 통해서 해지하는 게 맞고 이름은 고객이 직접 저희한테 투자 자문사에다가 해지를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그걸 몰랐다는 게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 그렇게 욕을 하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는데 그런 게 보면 제가 탕비실에 이런 걸 걸어놓는 이유가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까먹습니다. 까먹고 실수가 반복되고 그래서 뭐죠? 그냥 우리가 뭐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1000번의 연습, 단 10,000번의 연습, 련 해가지고 단련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에너지 버스 그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턴들,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선물해 주는 어느 조직이든 어떤 모임이든 내가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기운 빠지게 하는 에너지 뱀파이어로 살아갈 건가? 아니면 저 사람만 만나면 기분 좋아. 저 사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에너지 CEO로 살아갈 건가?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에너지 CEO로 살아가고 싶지만은 나의 잘못된 오래된 습관이라든지 버릇 때문에 그래서 그 에너지가 뱀파이어가 가끔씩 되고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외우는 거죠.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은혜도 얻고 때에 맞고 참 즐거운 그런 댓글들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또 걱정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증오가 또 증오를 낳으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다음 역시 찬송가 좀 하시는 분이네요. 네, 이런 댓글을 보면서 제가 다시 들어본 거거든요. 그 제가 보면서 네, 하여튼 연습 좀 더 해야 되겠다. 네. 제가 정말 투자사를 잘 찾아갔군요. 3% 상담소 얘기하시니 좋은 추억으로 되살아나네요. 스텔라장께서 첫 초대 가수로 나왔었죠. 제가 그 무렵에 주식을 시작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행복했었습니다. 물론 박전문이 그 당시에 알게 되어서 얼마나 매료되었던지요. 투자 조언도 깊이 새기곤 했습니다. 이름이 현금으로만 가능한지 알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지난번 워메신박에서 주식 계좌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듣고 한 줄기 빛을 찾았네요. 네. 물어볼 데는 없고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증권사 PB 소개로 땡땡 KW 투자자문 판매를 통해 땡땡 KW 회사 운용과 발행의 사모상품, 부동산 BF랑 매출 채권 등에 처가 식구들이 고액을 투자 중입니다. 현재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실 징후가 포착되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 및 공시 부실, 자문사는 현재 자본 잠식률 70% 이상, 최초 자본금이 7억, 현재 2억. 이게 저희 같은 투자 자문사는 이 자문사 라이센스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자문만 할 수 있는 거는 2억 5천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는 자문만 할 수 있는 자문사인 것 같고요. 저희는 일임도 할 수 있죠. 고객의 계좌를 직접 저희가 운용할 수 있는 일임업. 일임업 라이센스는 15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임업, 자문업 저희가 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 자본금이 저희가 20억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자, 근데 이 회사가 그러니까 2억이 돼 있으면 이 라이센스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증자를 해야 돼요. 25년 1분기 이후 1년째 영업보고서 공시를 누락해서 직권 말소 및 퇴출 절차 진행이 의심됩니다. 담보의 허구성, 제한서상 신용보강용으로 명시된 부동산이 이미 타 기관에 신탁되어 있어 실제 담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운용 불투명성, 투자계약서 외 실질적인 운용 보고가 전혀 없다고요? 개인 투자금을 비인가 법인 계좌로 직접 입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 및 불안전 판매 정황이 짙습니다. 저는 당장 계약 해지 및 원금 회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저 빼고는 다들 미온적인 태도라 답답함만 늘어갑니다. 하셨는데요. 이게 뭐가 좀 이상한데요. 자문사인데 그리고 사모상품, 사모펀드를 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자산 운용사 또 라이센스를 따로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자산 운용사라는 타이틀을 안 갖고 있는 거 보면 그냥 자문만 하는 투자자문사, 자문만 하는 2억 5천 이상, 자문만 하는 자문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사모 상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저희 오시는 분들한테 다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최밀턴 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리스크 관리의 제1 리스크 관리가 뭐죠? 내가 투자하는 자산이 언제든지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뺄 수 있어야 된다. 황금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저희 회사 제 방에도 부자 마인드로 투자하라 하면서 부자 마인드의 제1 원칙은 황금성이에요.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PB분한테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요 정도만 봐서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더욱더 평온하고 행복한 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셨고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제가 어이없는 일을 만나 힘들었던 얘기하면 제 이름을 부르며 살다 보면 중도 보고 소도 본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참 공감이 되네요 하셨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은 다른 사람에게 악감정을 일으키는 댓글이 몇 개 달리면 그 유튜브는 안 봅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남은 유튜브가 몇 개 안 남았는데 그중 웜의 신부막과 모닝브리프가 있습니다. 정말 이 증권 방송 중에 우리 이 웜의 신박하고 모닝브리프의 댓글은 거죠. 정말 고퀄리티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한마디로 은혜스러운 그런 댓글들을 참 많이 달아주십니다. 아침 모닝브리프 때는 우리 아침 팀 채슬리의 아침 운용사 미팅이잖아요.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또 투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엄청 많이 공유를 해주시거든요. 그죠? 사실 다른 증권 방송의 댓글도 보면 정말 이게 뭐 악플들로 가득 차이지 않습니까? 그죠? 출연하는 사람 저격하는 이런 얘기들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참 바람직한 이 토론의 장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너무나 참 다행이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살맛나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하셨고요. 엄마야 정말요? 한 판이 1인분인 줄? 어제 피자 1인당 한 판씩 먹은 거 얘기 깜짝 놀라셨나 봅니다. 자, 전무님 채슬리 AI의 S&P 500,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4개에 대해 강세장, 약세장 표시하잖아요. 여기에 반도체 지수도 추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공격을 할 때 이 필반 지수에 대해서 제가 되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필반 지수를 포함시킨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전 다 사이클 기업이라고 이익이 많이 날 때 PR을 아주 적게 주잖아요. 그런데 G버노바나 뭐 캐터필러, 뭐 픽스 뭐 이런 종목들도 다 사이클 산업이고 이익이 해당 경기에 따라 확 줄고 확 늘고 하는데 왜 이런 중후장대 산업들은 S&P 500 평균보다 PR을 훨씬 높게 받는 걸까요? 이런 회사들이 해당 분야 독과점인 건 알겠는데 메모리 업체들도 삼전 치킨 게임 이후 남은 업체가 메이저 세 곳이라 독과점이라 봐도 무방한데 말이죠. 한 번씩 이렇게 참 예리한 질문들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클리컬이라고 하잖아요. 사이클 기업들. 자, 사이클인데 그 산업의 특성상 사이클이 좀 다르죠. 그죠? 조선업 사이클은 20년. 그죠? 배의 수명 주기. 그리고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경기 소비재다 보니까 자유소비재, 경기 소비재, 경기 사이클을 탑니다. 자동차 하나의 내용 연수보다는 그죠? 왜냐면 자동차를 사는 시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 같은 거나 자유소비재, 경기소비재 이런 것들은 경기 사이클을 또 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중후장대 산업도 그 산업별로 사이클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독과점이고 이런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하나 볼 거는 이제 PBR이죠. 그죠? 네, PBR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면 이 PBR 때문에 그 산업은 2 이상 더 안 떨어져. 네, 그 PBR이 또 하나의 버팀목 역할을 또 해주기도 합니다. PBR에 대해서는 제가 25년 전에 신한자산운용, 신한투신을 다닐 때 저의
아주 존경하는 저희 팀장님께서 박 과장 PBR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이익이 안 나면 뭐 이래 주가가 많이 빠지죠. PER로 따지면 계속 이익이 안 나니까 PER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계속 빠지죠. 얼마 전에 3년 동안 2차 전지 주가가 빠질 때 똑같았잖아요. 이익이 안 나니까 뭐야 PER이 20배인 줄 알았더니 이익이 확 빠지면서 PER이 70배가 되고 그러면서 주가 빠지고 이제는 됐나 싶었더니 또 그다음 실적 발표할 때마다 또 이익이 쪼면서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이 캐점에 들어가면서 꽤 오랫동안 주가가 빠지는데 그래서 그 이익으로만 보면 계속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자 나면 어디까지 빠져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빠지다가 그래도 더 이상 안 빠지는 구간이 있는데 그게 저희 팀장님 말씀이 PBR이 뼈무게라는 거죠. 뼈무게. BPS가. PR은 EPS로 earning per share, 그죠? 주당 순이익으로 계산이 되는 건데 이익이 적자나고 했을 때 더 이상 안 빠지는 구간이 보면 그걸 받쳐주는 게 뼈무게. 그래서 박 과장 사람이 아무리 살이 빠져도 뼈무게 이하로 살이 빠질 수는 없잖아 하면서 그 PBR의 개념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PBR이 또 받쳐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말씀하셨던 그대로 얼마나 이 회사가 진입장벽을 갖고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명동 근처에서 학교를 다녀서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고 버스 안 타고 명동 피자몰 가서 인당 피자 한 판 콜라 피처 하나 먹곤 했었습니다. 우리 메뚜기 3분 요리님이 저처럼 아주 위가 크신 위대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저희 아들하고 뭐 축구 끝나고 먹을 때 한 5인분씩 먹거든요. 저도 많이 먹는데 저희 아들도 많이 먹다 보니까 둘이 합쳐서 제가 한 2인분, 아들이 한 3인분. 네, 그리고 저희 아들하고 저희 형님 아들 있잖아요. 그 둘이랑 축구 끝나고 같이 그 과천에 있는 양평해장국 그저께도 축구 끝나고 먹었었는데 그 양평해장국에서 실컷 공깃밥 추가까지 먹고 났는데 나오면서 그런 거예요. 바로 앞에 맥도날드가 있으니까 맥도날드가 버거킹인가 둘이서 햄버거 하나 먹고 갈까 뭐 그런 거예요. 그게 작년 겨울 올 초였던 것 같은데 재작년이었네요. 네, 저희 형님 조카가 지금 해병대에 9월 달에 입대해가지고 지금 군대가 있으니까 네, 작년 초, 재작년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슬리 상담소 해주세요. 부사장님과 이 대표님까지 3인 체제로. 저희 이 댓글을 보다가 제가 또 아이디어맨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말에 우리가 이 웜의 신박하고 아침에 빠르게 아무리 해도 아침 모닝 브리프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하는데 시간도 많이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주말에 오히려 좀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주말에 여유가 있을 때 좀 한 주 시장도 리뷰해보고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도 리뷰해보고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상담소 이런 것도 좀 편하게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지금 토요일 라이브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그 토요일 라이브는 우리 채밀턴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그렇게 이제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부장님들 계시잖아요. 모닝 브리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부장님들 몇 분 모아서 아침에 미국 시장 커버해 주시는 분, 그리고 증시 만평 해주는 우리 임감독
또 오라 해서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정시만평만 봐도 한 주가 딱 요약이 되잖아요. 아 맞아, 월요일 날 이랬고 화요일 날 그랬고, 그러면서 한 주 또 리뷰해보고, 그리고 또 우리 부장들 중에 보면 채슬리 AI를 또 완전히 잘 활용하고 있는 부장도 있어요. 그러면 채슬리 AI 데이터 나온 거 막 또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 끝난 것까지 쫙 한 줄에 딱 하면서 거기서 또 아주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죠. 자유롭게 종목 얘기도 하고, 종목은 웬만하면 이제 주도주 중심으로, 아 이번 주는 주도주가 뭐였는데 어떤 컨셉으로 막 올라가고, 막 나와서 뭐 종목 추천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막 나누고, 그리고 주말에 서울 방문하시는 우리 지방에 계신 최밀턴 분들이나 이런 분이 있으시면 또 참가 희망 받아가지고 같이 한 몇 분들 또 초대해서 막 이렇게 증시 사랑방, 채슬리 사랑방, 약간 그런 개념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갑자기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서 몇몇 부장님들한테는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얘기했더니 다들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네요. 세익이 일 벌리는 것 좀 말려라고. 근데 이거 하면 또 주말에 그나마 좀 쉬는 시간이잖아요. 특히나 토요일이 좀 쉬는 시간인데 이게 또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한데, 할까 말까 해서 이게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면 해야죠.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부장들이 일단 반응이 좋았어요. 좋아서 항상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무님은 혼자가 아니라 13만 채슬리 가족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12척의 배가 있는 게 아니라 상류12, 저희 채슬리 TV 첫 이름이 상류12였잖아요. 제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긍정의 마음을 가지자. 그 긍정 마음에 저는 끝판왕이 이순신 장군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3,400척의 일본 외선들을 앞에 두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금신전선 상류12.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써주신 금신전선 상류12. 저 책에는 있습니다. 투자의 본질에는 저희 어머니가 써주신 금신전선 상류12.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백이 있습니다. 그 쪽자를 걸어서 그거는 저희 집에 또 딱 걸려 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 13만의 채밀턴 분들이 계십니다. 샤랄랄라 빵 터졌네요. 약속을 지키는 전무님. 집에 가는 버스 속에서 듣다가 겨우 참았네요. 봄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 기분 좋은 날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노래는 하면 안 되겠다. 자꾸 시키지 마십시오. 오늘 독서모의에서 찰리 매커스의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라는 동화책을 읽고 나눔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두더지가 소년에게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묻는데 소년이 친절한 사람이라고 답합니다. 우리 회원들은 모두 그 대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친절해지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친절해져야 한다라는 나눔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또 댓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저희 직원들한테 늘 강조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be kind.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work hard and be kind. 열심히 일했는데도 왜 성공을 못했을까? 우리 주변에 그죠? 많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왜 성공을 못했지? 보면 비카인드가 빠져 있고요. 그리고 비카인드가 보면 보통 보면 이제 갑을 관계에서 갑한테 엄청 카인드하게 되죠. 근데 내가 갑인데 어리다고 생각이 되면 엄청 하시하게 냉대하게 되고 하대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 직원들이나 우리 대학생 인턴들한테 제가 그럽니다. 나의 레putation,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그게 그 사람의 이미지가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나에 대한 이미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해서 제가 그럽니다. 우리가 저희 아까 그 팀장님이 계시잖아요. 투자의 본질에도 그 팀장님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 들어오는 브로커 분들한테 자료를 갖고 오는 브로커 분들이 우리가 운용사에 있으니까 운용사 매니저가 갑이고, 그 우리한테 주문을 좀 주세요 하는 증권사 브로커 분들이 자료 가져오고 막 이런 항상 일어나서 70도로 이 인사를 하면서 그 자료를 받았다 했잖아요. 정말 갑인데 을한테 친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그분이 존경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제가 그렇게 우리 팀장님한테 느꼈으니까. 그래서 카인드가 나보다 내가 저 사람한테 왜 친절해야 돼? 내가 저 사람한테 왜 잘해줘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타산만 따지면 내가 저 사람한테 왜 잘해줘야 돼?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는데 내가 왜 친절해야 돼?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극복을 한 친절이 진짜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자 시간이 또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몇 년 동안 축구 같이 하고 저번 주에 조기 축구에서도 얼굴 보고 인사했던 67세 형님이 오늘 부고장에 이름을 올리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잘 지내도 인생의 마지막은 언제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채슬리 패밀리 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어느 정도 누리고 즐겁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일이 해피 뉴 데이 되세요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났는지는 알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사주팔자 다 아는데 우리가 언제 갈지는 모르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언제 갈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언제든지 한 달 뒤에라도 언제든지 사고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정말 후회 없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문 기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박철환의 마켓나우. 석유라는 원료 없는 에너지 전환은 없다. 석유라는 원료 없는 에너지 전환은 없다. 자, 무슨 내용이죠? 석유 고갈 공포는 오래된 이야기다. 1956년 미국 석유협회 API 연례 미팅에서 지구 물리학자 M. 킹헐버트는 원유 생산이 정점을 찍은 뒤에 감소한다는 헐버트 피크를 제시했고요. 1956년에 미국 생산이 1970년 전후 실제로 정점을 기록하며 오일 고갈론의 근거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자, 이 발표의 맥락은 종종 간과되는데 제목은 핵 에너지와 화석 연료였다고 합니다. 핵심은 이 고갈 자체가 아니라 화석 연료의 쇠퇴를 전제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있었다네요. 자, 전망은 빗나갔는데 원자력은 기술적, 사회적 제약에 가로막혔고 석유는 셰일 오일과 신규 유정 발견으로 오히려 공급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죠. 제 어릴 때도 석유가 앞으로 70년 아니면 다 고갈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자, 다음 공세는 재생에너지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고갈이 아니라 탄소 배출이 명분이었고, 재생에너지는 화석 연료와 원자력을 동시에 겨냥하며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두 진영 모두 공통된 한계는 전기 생산이라는 틀에 있고, 간과된 사실은 석유가 단순한 연료를 넘어 현대산업의 핵심 원료라는 점입니다. 자, 플라스틱, 의약품, 반도체 등 산업 전반의 기초는 여전히 석유화학에 의존을 하고요. 자, 팬데믹은 이를 분명히 드러냈는데 의료 물자의 상당수가 석유화학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위기 상황에서 문제는 고갈이 아니라 공급이었습니다. 최근의 공급망 불안 역시 같은 교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담론 속에서 석유는 퇴출 대상에서 석유는 퇴출 대상처럼 여겨졌지만 지정학적인 긴장은 그 위상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고요. 에너지 안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석유는 여전히 전략 자산입니다. 더구나 재생에너지 설비와 전기차조차 석유화학에 의존한다는 점은 전환의 역설을 보여주고요.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는 전기를 생산할 뿐 현대 문명을 구성하는 석유화학의 원료 기능을 대체할 기술적 대안이 되지 못하며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에너지 및 자원 주권을 보장해 주지도 못하고요. 지정학적인 격변기 속에서 불사조같이 부활한 석유의 전략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단순히 모빌리티를 전동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근간인 소재 밸류체인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떠올랐는데,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에너지와 원료를 함께 고려하는 에너지 자원 믹스라는 관점입니다. 결국 문제는 전기를 무엇으로 생산할 것인가에 그치지 않고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소재 체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전기화와 탈탄소가 가속될수록 석유는 연료를 넘어서 원료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고, 에너지 전환의 본질은 선택이 아니라 균형에 가깝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3년 뒤에 이런 세상이 옵니다. 도심에는 기아 자율차, 공장에는 아틀라스. 자, 지금 사진이 뭐냐면요. 송호성 기아 사장이 9일 어제다 그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6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투자자들에게 기아의 중장기 사업 전략과 재무 목표를 설명하고 있네요. 이날 기아는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2029년 미국 조지아 공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9년이면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기아가 자율주행과 로봇, 전기차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49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미국 공장 실전 배치를 늘리는 한편 2027년 자율주행차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고요.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313만 5,800대를 판매한 기아는 올해 335만 대, 2030년에는 413만 대를 목표 판매량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환경이라면서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자율주행, 로보틱스와 함께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미국은 하이브리드, 유럽은 전기차 수요가 많은 가운데 기아는 모든 라인업에 대응해서 어느 시장도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2030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9종과 하이브리드 13종을 내놓는 동시에 전기차도 현재 11개 모델에서 14개 모델로 확대하겠다는 것이고요. 2030년 판매 목표도 내연기관차가 198만 대, 하이브리드가 115만 대, 전기차는 100만 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기아는 로봇과 자율주행 전략도 발표를 했는데 그룹 계열사인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아틀라스는 2028년에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실전 배치된 뒤에 2029년에는 기아 조지아 공장에도 투입하고요. 그룹 생산 시설을 활용해서 점차 고난도 작업을 학습시킨다는 겁니다. 기아의 이 PB 시리즈 다목적 차량과 물류 로봇인 스트레치, 사족 보행 로봇인 스팟을 결합해서 배송 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도 내놨고요. 자율주행은 2027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레벨 2 플러스가 가능한 차량 개발을 완료하고 레벨 2 플러스요. 2027년 내년이네요. 그리고 2029년 초에는 도심 주행까지 가능한 레벨 2 플러스 그러니까 레벨 3는 아니다 그죠? 레벨 2 플러스 투뿔 기술을 적용할 예정인데 자율주행 기반 개발은 협업과 내재화 투트랙으로 이루어지고 엔비디아 등 파트너사와 협업해서 자율주행 양산 차량을 빠르게 내놓는 동시에 양산 모델 개발에서 얻은 데이터를 통해 자체 기술을 함께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기아는 2030년까지 5년간 49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앞서 개발한 5개년 계획보다 7조 원 늘어난 수치인데 이 가운데 43%에 달하는 21조 원이 전기차와 로봇, 자율주행 등 미래 경쟁력 확보에 투입됩니다. 올해 목표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7.2% 늘어난 122조 3천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12.4% 늘어난 10조 2천억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오히려 더 매출 7%인데 영업이익 12%잖아요. 그럼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간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122조 매출에 10조 정도 버는 거니까 거의 한 8.3%? 네, 그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오네. 기아차도 많이 나올 때는 11%까지 나왔었거든요. 중동 전쟁 직격탄 한 달 새 54조 외국인 자금 이탈 역대 최대. 자, 지난달 국내 증권 시장을 떠난 외국인 자금이 365억 달러, 54조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큰 규모다. 네, 2008년도에 2006년, 7년, 8년 다 합쳐서 한 70조 제가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08년도가 매도 규모가 제일 강했을 텐데 그때 한 해에 한 30조, 35조 언저리로 기억하는데 한 밑에 기사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자금은 365억 5천만 달러 순유출로 집계가 됐고요. 빠져나간 돈이 들어온 돈보다 그만큼 더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유출이네요. 순유출. 전달 77억 6천만 달러보다도 4배 이상 늘었고 종전 최대였던 2008년 7월에 89억 7천만 달러. 요거 한 달 기준이네요. 한 달 기준으로 그때 90억 달러를 2008년 7월에 팔았네요. 그러니까 2008년 7월에 90억 달러 정도 팔은 게 최대였으니까 실제 2008년 10월 말에 우리나라 시장이 891호 바닥을 찍거든요. 리만 사태가 9월에 일어났고 10월에 이 청산 매물이 쏟아지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실제 매도는 7월이 제일 많았었군요. 리만이 망했다. 세계 3대 IB가 망했다. 그 뉴스 때문에 오히려 이 투자 심리가 아마 악화돼서 그럴 겁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지수가 한 1,400, 1,500 여기서 왔다 갔다 버티고 있었는데 그때 리만 무너지니까 10월 한 달에만
다이렉트로 그냥 900을 깨버립니다. 자,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 유출입 추이인데 지금 이 표를 보니까 2024년 1월부터 25년, 26년인데 24년 요때 초반에는 샀었죠. 사다가 이 반도체 겨울 온다는 리포트가 요 8월에 나오면서 매도가 이렇게 쏟아졌었어요. 그때 25, 21, 38 해가지고 요것만 다 합쳐도 60, 85, 네, 거의 90억 달러. 아, 그렇죠. 요 뒤에 17억 8천 달러가 하나 더 있네요. 그러니까 한 110억 달러 정도, 150조 정도를 쭉 팔았었고, 그리고 25년도에 장이 좋아서 막 들어왔다가 최근에 확 밀렸는데 엄청 팔았네요. 엄청 팔았습니다. 그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고 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하면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가장 타격을 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특히나 많이 빠졌죠. 외국인 투자금은 1월 달에 23억 9천만 달러 순유입이었다가 2월에 순유출로 전환한 뒤에 3월에 대규모로 빠져나갔고요. 1월에서 3월 누적 순유출액은 419억 2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지난해 연간 순유입액이 420억 달러였는데 420억 6천만 달러였는데 요 석 달 동안에 다 빠져나갔네요. 작년 한 해 들어온 자금이 1,500원 곱하면 한 60조가 들어왔다가 석 달 만에 60조가 나갔다. 그죠? 외국인이 3월 한 달 동안 주식시장에서만 거의 300억 달러를 팔았고요. 1월에서 2월 증시 급등 이후 조정 우려가 커진 가운데 중동 전쟁으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탓입니다. 올해 들어 주식 자금은 3개월 연속으로 순유출됐고요. 이 기간에만 430억 3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이전 6개월간의 순유입을 이어가던 채권 자금은 지난달 67억 7천만 달러 순유출로 돌아섰고요. 원래 이번 달이면 WGBI 세계 채권 지수에 편입되면서 한 600억, 500억에서 한 600억 달러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미리 자금이 조금씩 지수 편입을 그 이벤트를 앞두고 미리 들어오는 게 맞는데 미리 들어오다가 지난달에는 오히려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뭐 이란 전쟁 영향 때문인 거죠. 차익거래 유인은 외국인 투자자가 환 해지 비용을 감안하고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의미하는데 하는 관계자는 최근 환율 상승은 국제 유가 상승과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영향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의 환율 상승은 국제 유가 상승 그리고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하긴 워낙 많이 때렸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럴 거면 개별 종목 투자했죠. 코스닥 액티브 ETF 수익률 왜 이래? 외국인 모델 매도세에 코스피가 하락 마감한 서울 9일 오후 하나은행 본점 딜링 농정 강파 모습이고요. 자, 기대감을 안고 출발한 코스닥 액티브 ETF가 상장 후 한 달 만에 쓰라린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국내 주가 하락을 부추긴 데다가 삼천당 제약 등 개별 종목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는 평가인데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 각각 출시한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와 타임 코스닥 액티브는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 여파를 직격탄으로 맞으면서 상장 이후 한 달 만에 두 자릿수 손실을 냈고요. 지난 8일까지 한 달간 수익률은 각각 마이너스 13.4와 마이너스 15.28로 집계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코스닥 150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6.82%인 점을 고려하며 자산운용사의 액티브 ETF 상품의 부진이 두드러진 셈이다.
두 상품보다 일주일 늦게 출발한 한화자산운용의 플러스 코스닥 150 액티브는 전쟁의 여파를 살짝 비켜 나갔고요. 상장 이후 수익률은 마이너스 3.77입니다. 자, 지난달 3월 10일이란 말이죠. 3월 10일이면 그나마 3월 초 하락이 있고 난 이후에 출시가 된 건데 3월 9일이 급락이었고 3월 10일은 오히려 급반등이었었죠 아마. 코스닥 액티브 ETF는 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패시브 상품과는 달리 운용사가 종목을 선별하고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입니다. 코스닥 상장 기업이 1,800여 개에 달하는 만큼 편입하는 종목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특히 변동장 속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종목을 보유하는 동시에 개별 종목 리스크를 분산해서 수익률을 방어하는 운용사의 역량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운용사별 코스닥 액티브 ETF 전략에서도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데 각 상품의 보유 종목 중에서 상위 5위 내에 겹치는 것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 한 개에 불과했습니다. 자,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는 대형주에 치중하기보다는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광통신 등 유망산업 내에서 차세대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전략에 따라서 성호전자, AB바이오, 큐리안트, 리카캠바이오, 에코프로 순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상장 초기 8%대 높은 비중을 보인 성호전자와 큐리안트는 각각 7.6에서 4.04%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 150 상위 종목 외에도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면서 철저한 기업 분석을 통해서 지수 대비 안정적인 초과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아까 그 수익률표다, 그죠? 자, 순자산은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에 무려 9,200억이 들어왔고요. 타임 코스닥 액티브에는 무려 4,850원. 그러니까 9,200억, 5,000억. 반면에 하나자산운용에는 400억. 예, 이렇게 들어왔고 주요 종목 구성 B입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타임폴리오 코스닥 액티브가 좀 더 보수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근데 수익률은 뭐 15, 13. 코스닥 지수보다 크게 언더퍼폼한다, 그죠? 타임 코스닥 액티브는 3천당 제약 급락에 크게 된 것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쳤는데 상장 초기에는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편입하면서 성장성이 기대되는 바이오 종목을 담았고 특히 3천당 제약의 경우 상장 초기 비중이 6%에 달했는데 기술력 논란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손실 규모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지난달 30일 장중에 123만 3천원까지 상승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기록했지만 현재 주가는 50만원대로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부진했던 바이오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에 실적 가시성이 뚜렷한 IT와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새 판을 짰고요. 현재 ISC,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리노공업 순으로 담고 있는데 3천당 제약의 비중은 0.5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가 가진 3천당 제약 비중 0.9%보다 낮습니다. 자,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관계자는 상장 초기 넓게 분산됐던 포트폴리오를 슬림하게 압축했고 바이오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담았고 비주도 섹터의 소형주 및 장기 소외 종목들을 과감하게 편출했다고 합니다. 플러스 코스닥 150 액티브는 에너지 반도체 등 차별화된 섹터 전략으로 바이오 대장주 급락을 비켜나갔다는 평가인데 특히 코스닥에서는 AI의 영향력이 코스피나 미국 증시만큼 크지 않다는 판단 아래 AI 시대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인 에너지에 주목하고 있고요. 보유 종목 중에는 WCP, 비나텍,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상위 1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스피어와 FM 가이드도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삼천당 제약은 지난 1일 전량 매도했다고 합니다. 현재 코스닥 150 지수를 벤치마크 삼고 있지만 향후 넥스트 150이 될 수 있는 종목들도 편입할 예정이고 아울러 AI 시대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이슈에 대응해서 ESS와 전력 인프라 선도 기업에는 지수 대비 비중을 더 실는다고 합니다. 하나자산운용 관계자는 코스닥 150 구성 종목들은 재무 건전성과 유동성 등 1차 허들을 통과한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인데다가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연기금 및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됨에 따라 장기적인 투자 성과 측면에서 코스닥 지수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정부의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3,000포인트 얘기가 시장에서 나와서 제가 코스닥 3,000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이 작년에 번 돈이 10조밖에 안 됩니다. 코스피가 290조 올해 들어와서 지금 600조 이렇게 600조 버는데 그 시가총액이 지금 4,500조인가요? 이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래 거품은 아니니까. 그런데 10조 올해 예상이 18조 이런 시장을 시가총액을 갖다가 아니 코스닥 지수 자체를 3,000 보내게 되면 그러면 지금 600조이거든요. 지금 600조에서 3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 6, 18, 1800조 시장이 되는데 1800조에 18조 벌면 PER이 100배예요. 100배. 그죠? 18조, 180조, 1800조. 예, 그래서 제가 이 3000포인트 얘기는 함부로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예, 그러면 이 코스닥 예전에 99년 말에 닷컴 버블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정부에서 3,000 얘기한 적 없다. 예,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정부에서도 약간 좀 신중한 스탠스를 다시 취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이 밸류에이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밸류에이션이. 근데 21년도에도 그때 11월 달에 우리나라의 그 운용사 두 군데 메리츠 자산운용하고 에셋플러스에서 그때도 액티브 ETF가 상장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제가 시장 분석을 안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시장 분석을 좀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시장에 대해서 우리 최밀턴 분들 인턴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우리가 신차 분석할 때 제가 보여드리는 여러 차트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또 금요일이라서 신차 분석이 없으니까 자, 여기 이게 코스닥 월봉이에요. 월봉. 코스닥 월봉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신호잖아요. 저 파란색 화살표가 셀 신호인데 세익스피어 지표를 이용해서 만든 셀 신호인데 지금 보세요. 이번에 매도 신호가 지난 3월 달에 떴어요.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여기 과열. 네, 요때도 2015년에도 과열. 2018년 초에도 과열. 그죠? 그리고 21년에도 과열 신호 나오고 매도 신호가 딱 21년 9월 달에 딱 떴어요. 이번에도 이 과열 신호 그 매도 신호가 뜨기 전에 과열 신호가 먼저 떠 있는 상황이고 고점을 연결하는 선을 보면 잘하면 여기서부터 좀 더 갈 수는 있지만 제가 봤던 게 1350이잖아요. 여기서 좀 더 시장이 막 이란 전쟁이 없었으면 이번에 아마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1350까지도 갈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란 전쟁 때문에 여기서 한번 투자 심리가 확 꺾였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에 그 코스닥 액티브의 출시 시점이 좀 아쉬웠다. 네.
자, 그런데 제가 과거에 2007년에 미래에셋 펀드 때도 그렇고 어, 나름대로 이 펀드 매니저들이 나름대로 이 괜찮은 종목을 산다라고 사전에 보면 뭐 위대한 기업에 뭐 그런데 이 밸류에이션이 중요하고 과열돼서 비쌀 때 들어가면 항상 필패입니다. 그죠? 필패. 저희는 저희 회사는 항상 이제 탑다운으로 접근합니다 하면서 시장 분석부터 먼저 하고 밑으로 내려오는데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바텀업만 고집을 하면서 시장을 잘 안 봅니다. 근데 시장을 잘 안 보는 거는 저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산에 올라가면서 날씨를 체크를 안 하고 올라간다고 내 체력만 믿고 등산로만 보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데 그런데 날씨가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폭설이 내린다든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체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 분석을 엄청 하고요. 저희 직원들은 포트폴리오에 집중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과열 신호가 뜬 상황에서 와 여기서 근데 과열이니까 항상 보면 목액은 잘 돼요. 그죠? 그리고 펀드는 연간 수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항상 그냥 연간 운용 보수 떼가잖아요. 그죠? 예전에 21년 저 액티브 펀드 출시될 때도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됩니다. 매년 운용 보수 떼니까.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리 펀드 매니저들이 그 상품을 출시할 때 어쨌든 지금 이 출시 시점에서 최대 손실이 한 어느 정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익은 얼마 날 수가 있고 네, 그런 좀 수비적인 마인드에서도 위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네, 그게 늘 좀 아쉽죠. 자, 다시 신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부활한 인텔 7일 연속 올라 50% 급등했다. 5년 만에 최고가 기록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젠가 그저께 나머지 댓글 제가 좀 읽다 보니까 인텔 질문을 누가 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인텔 기사가 떴길래 가져왔습니다. 자, 한때 몰락한 반도체 왕국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텔의 주가가 5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오르며 부활했다는 기대를 받고 있는데 자, 인텔이 지금 61.7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21년 4월 이후 5년 만에 기록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인텔은 최근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이 기간 동안에 무려 49.8%나 급등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대체로 좋긴 했는데 단 인텔의 상승률이 단연 월등했고요. 엔비디아가 한 11%, AMD가 20.7%, 브로드컴이 21% 함께 상승했으나 인텔의 상승폭에는 못 미쳤고요. 인텔이 이처럼 독보적으로 오른 이유는 본질적으로 바이브 코딩 등장으로 AI 에이전트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그동안 AI 시장을 이끌어왔던 LLM의 학습을 위해서는 이 GPU의 병렬 처리 능력이 중요했죠. 단순 연산을 동시에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에이전트들은 이 같은 학습보단 조건문을 처리하며 판단을 하고 데이터 센터에 접근하거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API 연결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오는 등의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 GPU보다는 CPU가 더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요. 또 최근 테슬라,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과 협업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인텔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날 인텔은 구글 클라우드 서버의 최신 CPU 제품인 제온6 등 핵심 반도체를 공급하는 단연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구글은 그동안 인텔 칩을
사용해 왔습니다. 기존 계약을 연장한 셈이고요. 양사는 맞춤형 인프라 처리 장치인 이 IPU 공동 개발 관련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고, IPU는 데이터 센터의 효율을 높여주는 칩입니다. CPU가 연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서 데이터 센터의 능력 향상을 이끌고요. 전날 인텔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 CEO가 추진하는 대규모 반도체 제조 시설 테라팹에 참여한다고도 밝혔네요. 또 최근에는 과거 자금난으로 매각했던 아일랜드의 반도체 제조 공장 합작법인 지분을 대사기도 해요. 말 나온 김에 인텔 차트도 한번 볼까요? 인텔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저희 미국 주식을 크게 하시는 고객이 계시다고 했죠. 그때 워낙 이래 좀 주도주 맛조차 사시는 스타일이라서 작년에 미팅할 때 제가 인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텔 같은 주식을 이제 어떻게 투자하느냐인데, 자, 1등이었다가 1등의 자리를 뺏겼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21년부터 보면 69불, 요때 69불, 70불이었으니까 2020년 1월 달에, 그러고 나서 이번에 17불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이 80% 이상 빠진 겁니다. 70% 이상 빠진 거네요. 7749 해가지고 7321 하면 70% 이상 빠진 주가인데, 그때 이제 작년에 미팅을 할 때,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인텔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IP가 있다는 거죠. 얘네들의 그 예전에 이제 모토로라도 그랬을 거예요. 인텔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특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른 나라가 인수하도록 절대 냅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반드시 인텔은 미국 기업이 인수하든지 하게 될 거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주가가 요러고 있지만 뭐 20불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왔다 갔다 했지만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가격에 사서 한번 묻어놓고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 얘기를 한번 언저리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이제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미국 기업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렇게 망가진 기업을 1등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2등, 3등 뭐 되고 있는 이런 주식은 절대 사면 안 되고요. 근데 미국이니까 인텔 같은 회사는 절대 미국 정부가 그대로 죽도록 놔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요거는 그냥 저의 하나의 아이디어로만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재건 넘어서 원전까지 GS건설 목표가 줄 상향.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합의 소식에 재건 테마 건설주들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GS건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GS건설의 주가 추가 상승 가능성에 힘을 싣는 분위기인데, 목표가를 49,000원으로 올렸다고요. 34,000원에서 2026년 1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원전 중심의 해외 실적이 곧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자, 이게 원전 중심의 해외 실적이 뭐 3년 4년이 아니라 빠른 시간에 가시화되면 사야죠. 김기룡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첫 해외 원전 사업 참여 후보인 베트남의 닌투원 2호에 참여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될 거고, 주택 분양 실적도 2026년 반등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했고요. 한화투자증권에서도 목표가 상향했고요.
송유림 연구원은 GS건설의 1분기 실적에는 무관하게 향후 이익 개선 흐름과 원전 사업을 고려할 때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매출 감소 영향으로 매출은 감소하겠으나 지난해 반영됐던 일회성 비용이 제거되면서 수익성은 향후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GS건설의 1분기 매출액은 2조 7천억에 영업이익은 953억. 시장 컨센이었던 1064억보다도 10% 낮고요. 주택 공급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정산이익 기여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반영해서 주택 마진은 보수적으로 추정했고 1분기 중에 1,800세대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서 하반기로 갈수록 주택 매출 회복과 이익 개선이 동시에 기대된다. 참고로 작년 주택 공급은 8,858세대에 불과했는데요. 올해 공급 계획은 무려 14,320세대나 되군요. 한편 키움증권에서도 9일 상한가에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 이유 원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GS건설의 목표가를 상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한 2, 3년 전에 조선주 같은 느낌도. 일단 본업에서는 이 국내 부동산 뭐 규제 등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대출 규제하고 하다 보니까 그 중하위권 건설사들은 아주 안 좋아요. 아주 안 좋고요. 그나마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과 경기권에 보면 그 재건축 조합원들이 선택하는 게 자이, GS 자이, 그 다음에 요즘에 대림산업 DL의 아크로, 아크로 좋아하잖아요. 아크로, 아리팍 뭐 이런 것들이 다 아크로니까. 그 다음에 현대건설에서 얘기하는 더 H. 뭐 하나 더 붙인다면 삼성물산의 레미안. 네, 요 네 회사 말고는 조합원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네 회사는 그나마 상당히 국내 시장도 나쁘진 않고요. 거기다가 중동재건 플러스 원전까지 이렇게 갖춘 기업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건강관리 잘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월요일날 저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